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5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계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저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할 것이고 2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 3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4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마찬가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데 3번만 재무상태표 항목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였다. 됐죠? 문제 2번요.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으로 표시된다. 주당 액면가액이죠. 자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 답은 1번. 그래서 자본금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이다. 뭐 이런 지문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요거 틀린 지문이다. 그지? 요게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가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좀 눈에 좀 익혀 두십시오. 자주 나오는 것 같아. 2번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 원천이 뭐냐? 자본 거래냐 아니면 영업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맞는 지문이다. 3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 자체는 액면금의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통일하게 표시된답니다. 맞죠?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 누계액, 이렇게 5가지로 구분 표시한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문제 3번요.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 수용차입니다. 내역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0원입니다. 요거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1차 연도 말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요거의 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즉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자, 어쨌든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라는 금액을 내역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감가상각비인데요. 그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그 매 연도에 인식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항상 똑같은 금액을 그 내역연수에 걸쳐서 계속 인식하는 것이고요. 정률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많이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가면 갈수록 좀 조금씩만 쫙 줄어드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이었다. 그지? 자동차 같은 거를 제가 예를 들었죠. 그래서 자동차 새 차 사가지고 1년 정도 써버리면 그냥 중고차 돼버리죠. 그래서 1년만 써도 감가상각비가 엄청 많이 인식되고, 그런데 1년 쓴 거나 2년 쓴 거나 뭐 크게 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 금액은 조금 작아진다. 설명드렸죠. 그런 것이 정률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탈 내역연수 5년 중에서 첫 번째 내역연수로 따져봤을 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뭐가 더 크겠습니까? 정액법은 항상 똑같은 금액인데 정률법은 엄청 처음에 크게 많이 인식하다 보니까 1차 연도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정률법이 훨씬 더 정액법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훨씬 크니까 당기순이익도 정률법이 더 작고 정액법이 더 크다, 그지?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부동의 표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뜻한다고 했죠. 장부금액으로 봐서도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더 큰 상황이다. 즉 감가상각 누계액이 얘가 더 정률법이 더 크니까 장부금액의 크기는 반대겠죠. 정액법이 더 크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정액법이 더 크고요. 장부금액도 정액법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1번 당기순이익은 자, 뭐 중심으로 지금 문장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정률법은 정액법보다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고,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도 과소 계상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지? 정률법은 초반에 좀 크게 인식하는 방법이었다.
문제 4번요. 다음의 회계 등식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인데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자산이 아니고 기초 자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틀린 등식은 1번. 2번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맞죠? 그래서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 당기순이익.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3번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다. 맞죠? 4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 순자산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자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 말이죠. 4번도 맞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문제 5번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을 경우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다. 그지? 원가 흐름의 가정을 가지고 그 결론을 쭉 정리했을 때 그 결론을 정리할 때 기본 가정이 뭐였다고? 두 가지 했었다고. 물가는 항상 상승한다.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은 기초 재고 수량보다 작지 않다. 즉 수량이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 이겁니다. 기말 수량이. 자, 일단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두 번째 재고자산의 기초수량과 기말수량이 똑같다. 두 가지 우리가 필요한 기본 가정을 모두 충족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결론 정리했던 그거하고 결론이 똑같아야 됩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기말재고자산이 제일 큰 거 뭐였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제일 큰 것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제일 컸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크기는 제일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묻는다.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이 크면은 법인세 비용도 크겠죠.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 우리가 크기를 조금 전에 정리해 봤는데 매출 총이익의 크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매출 총이익의 크기도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판관비는 지금 전혀 영향 안 미치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전이익의 크기도 선입선출법이 제일 큰 거야. 그럼 결론 정리해볼까? 당기순이익. 자, 결론 정리합시다. 기말재고자산 그리고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매출 총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방법은 뭐라고요? 선입선출법이고요. 후입선출법이 제일 큰 건 뭐라고?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거야.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게 후입선출법이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가 제일 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제일 작다. 뭐 이렇게 결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론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제일 큰 거 또는 법인세 비용 제일 큰 거 요거 둘 다 답은 뭐 해야 되겠다? 선입선출법이 돼야 되겠다.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제 6번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닌 것은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취득 형태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거 당연히 취득원가 포함됩니다. 되죠. 2번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이런 것들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겠죠. 답은 2번 되겠지. 3번 자본화 대상인 차액원가 이런 것도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리 취득 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유형자산 취득하려고 은행에서 빚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원칙은 그거 당연히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 추적하고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결론 내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화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차입원가라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 설치비 이런 거 그죠? 그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자, 문제 7번 볼까요? 주식회사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했답니다.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거 공식화해가지고 풀어버리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의 발생 또는 이연을 배웠다 그죠? 자 거기에서 자산하고 부채가 등장하죠. 그래서 자산이면은 결국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요. 부채면은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네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됐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중에서 5천 원이 차기 비용이래. 이거 뭡니까?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자산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영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수익 중에서 4천 원은 차기 수익이랍니다. 이거 뭡니까?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영향이랍니다.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5천 원 그리고 마이너스 4천 원 그렇게 하면 10만 1천 원 되겠죠. 답은 3번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푼다. 자, 문제 8번 볼까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전기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일단 넘어갑시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이런 거 애매모호하면 넘어가고요. 우리가 답은 항상 뭐라고 우리가 강조했던 포인트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는 거야.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경영자한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니까 답이 되겠다. 그겁니다.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겠지 뭐. 그죠? 4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는 지문 같다. 그지? 넘어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았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맞겠지? 2번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여기 틀렸죠?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이 원가 회계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3번 기업의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 이런 특징도 있는 거지. 4번 특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정보의 제공 이런 특징도 있었다. 자, 문제 10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뭐 이런 게 거의 그저 한 3번 시험 치면 2번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데 뭘로? 선입선출법으로 구해보래. 그리고 가정을 확인해야 된다. 그지?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하고 똑같구나. 확인했죠? 이제 구해봅시다.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 흐름 파악해야 되겠죠? 기초 제공품이 5,000개였고요. 단기 착수된 게 25,000개였다. 그러면 왼쪽에 3만 이렇게 집게 될 것이고 오른쪽도 3만이지 그지?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몇 개였습니까? 10,000개. 그리고 이번에 완성된 게 그럼 2만 개네 그지? 2만 개가 이번에 완성됐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완성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까지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2만 개가 쪼개보니까 엄밀히 쪼개보니까 5,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이번에 완성된 것이었고
나머지 15,000개는 이번에 착수된 게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쪼개볼 수 있고요. 5,000개는 그러면 출발점 어디서부터 였다고요? 작년도에 이미 완성된 게 20%만큼 완성되었었으니까 20%부터 출발해가지고 80%만큼 이번에 진척이 됐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10,000개는 이번에 착수돼가지고 언제까지 40%까지 진척이 됐다. 출발해가지고 40%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자,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20% 있고요. 40%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00개는 2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갔고요. 15,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갔고 10,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40%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량 구해봅시다. 15,000개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15,000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5,000개 돼서 자 재료비는 이미 작년도에 투입이 왕창 돼버렸죠. 올해는 투입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가공비는 야금 투입되니까 이번에 20%부터 출발했으니까 80%까지 이번에 받아 먹었겠지. 그래서 5,000개 곱하기 80%, 5, 8, 40, 4,000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기말지원품은 자 이번에 40%까지밖에 진척이 안 됐지만 재료비는 처음에 왕창 투입되니까 100% 다 받아먹은 거지.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00개를 완성품 반사량으로 적어줘야 될 것이고 재료비는. 가공비는 야금 이렇게 투입됐으니까 10,000개 곱하기 40%만 곱해야 되겠죠. 10,000개 곱하기 40% 4,000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산하면 됩니다. 재료비는 25,000개가 완성품 반사량. 가공비는 요거 3개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9,000개에다가 4,000개니까 23,000개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답이 되겠지. 자, 재료비는 25,000개, 가공비는 23,000개 돼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전형적인 스타일의 선입선출법 문제였네. 그죠? 실수 없이 다 맞추었으면 좋겠다. 자, 지우고요. 자, 11번 볼까요?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간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겠지? 2번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원가이다. 맞고요. 3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이다. 맞겠지? 4번 경영자가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 지출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매몰 원가 역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아닌 거죠, 그죠?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들었던 돈이고요.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되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문제 12번 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전형적인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지? 그러면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바로 해결되겠다.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매출 원가는 이쪽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빈값 채우기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쪽에 나옵니다. 200만 원. 그리고 기초 제공품 20만 원. 기말 제공품 10만 원. 그러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바로 나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왼쪽이 220만 원. 오른쪽도 220만 원. 그러면 22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210만 원이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산출될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바로 연결될 것이다. 210만 원으로. 자, 제품은 기초 제품이 40만 원, 기말 제품이 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왼쪽 합계는 250만 원, 오른쪽 합계도 250만 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매출 원가는 200만 원으로 바로 산정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읽어봅시다. 1번 수출하는 제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맞죠? 그래서 해외 건설 같은 거 영세율 적용이다 이겁니다.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세율은 수출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면서 영세율 적용되는 거 분명히 있었죠. 내국시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그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영세율 적혀있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3번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4번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그죠?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합니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15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찾아봅시다. 1번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기계장치 매입세,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면세사업 관련 지출이니까 매입세 불공제다. 그지? 2번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것,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치점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여야 된다. 즉 통조림 만드는 회사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지. 음식점은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 매치점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도 매입세 공제 되는 것이 아니었다. 3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물품의 구입하기 위한 매입세기랍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답니다. 선물하기 위한 거니까 접대비 관련 지출이니까 매입세 불공제지. 3번도 답이 안 되겠어. 그러면 4번이 보나마나 답이겠네. 답은 4번인데요. 읽어볼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맞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거, 즉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치점표나 현금 영수증 그런 거 없어도 매입세 공제 된다 이겁니다. 그죠?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요거는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 제59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본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